예, 25페이지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국세기본법 총칙이라고 나오는데 제1절 총칙하고 그 밑에 표가 하나 있네요. 표 옆에 보니까 국세기본법의 목적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국세기본법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중에 키워드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은 기본적인 사항, 2번은 공통적인 사항, 기본과 공통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은 불복 절차, 그리고 4번은 납세자의 권리. 자, 우리 국세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느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국세에 관한 무슨 사항이요? 기본적이고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납세자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보칙이라는 데서 맨 마지막 시간에, 국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전을 딱 펴보시면 제1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조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분석을 해놓은 거니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거든요. 다음 중 뭐 국세기본법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딱 보면은 딱 네 개니까 요거 중에 어느 하나 빼고 다른 거 슬쩍 넣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국기법의 성격을 보면 1번, 총칙법이다.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가 OT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구제법으로서의 성격은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국세가 나한테 갑자기 국세고지서가 1,000만 원 내십시오라고 날라온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내겠다라고 다투기 위한 불복 절차를 쭉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국기법 끝나기 한 마지막에서 전 시간, 마지막 시간 정도쯤에 불복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불복 절차에는 뭐 세무서장한테 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할 수 있는 심사 청구도 있고, 조세심판원에 할 수 있는 심판 청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다 깨졌다고 해도 우리가 국세를 울면서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심판 청구에서 다 깨졌다고 하더라도 저 법원으로 달려가서 우리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법적인 절차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복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 물론 행정법적인 절차는 행정 관련된 행정절차법이나 뭐 이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 이전 단계인 심판청구의 불복절차,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뭐 이거 굳이 뭐 지금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다 머리에 넣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다시 충분히 자세히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말만 들어 놓으십시오. 이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에 대한 총칙적인 그 심판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불복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 국기법에 이러한 사항은 A라고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소득세법을 보니까 똑같이 이러한 사항은 B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 현실에 대해서 A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얘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얘를 따라야 될까요? 라는 게 어떤 법을 우선하느냐라는 거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다른 세법과 소득세법, 뭐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다른 세법과 국기법이 규정이 충돌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국기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기법을 따라야 됩니다. 국기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국기법은 다른 세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다시 말하면 국기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충돌할 때는 국기법을 따른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원칙은 먼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이 있으면 모든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고 그 시험 문제는 원칙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외가 주로 많이 나오죠. 예외를 쭉 보니까 가나다라 마바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까지 쭉 넘어가가지고 하까지 있네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 몇몇 개만 제가 찍어 드릴게요. 가번, 연대 납세 의무 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기법을 따르는 게 대원칙인데 대원칙이라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 의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서로 충돌할 때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뭘 따른다고요? 일반 세법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 정도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두 번째에 있는 국세 부과의 원칙도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부과의 원칙 같은 경우 국세 부과의 원칙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것까지 알아두십시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 정도쯤에 배울 텐데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근거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0몇 페이지 쪽에 있으니까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역시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법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OT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뒤에 나오고 뒤에 있는 게 앞에 나오고 막 이렇게 섞이거든요. 앞에서 저도 뒤에 나올 거를 미리 설명드리고 싶고 했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내가 저거 다 외워야지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해당 부분에 가서 배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라고요? 예외란 얘기예요, 예외. 예외란 얘기는 뭐죠? 누가 우선한다고요? 누가 우선한다고요? 일반 세법이 우선하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이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을 따른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얘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세부과의 원칙과 대비되는 게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법 적용의 원칙. 이것도 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디귿, 리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세법 적용의 원칙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원칙만 예외에 포함되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대원칙인 국기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국기법이 우선한다. 법이 우선하는데,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개별 세법이 우선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냐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낼게요. 다음 중에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실질과세 원칙, 2번 신의성실 원칙, 3번 근거과세 원칙, 4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답은 뭡니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4개, 얘도 4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자, 특별법 요쪽의 표에서 지금 나번 국세부과의 원칙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3번, 그 다음에 다라, 마바, 사, 자차카타, 파하, 이런 것까지는 그냥 굳이 안 읽으셔도 무방하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돼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 거 틀린다 그래도 우리 대세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6할 이상만 맞고 합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2번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국세기본법 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런 법들을 쭉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국세기본법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국세기본법 2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2조에 있는 걸 이 저자께서 쭉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표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뭐고 지방세는 뭐냐? 누가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권자가 만약에 과세권자가 국가라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라고 부르고요. 뻔한 거죠. 만약에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부르죠? 지방자치단체.
세라고 부른다라는 거니까 뭐 별건 아니죠.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국세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도 국세고요. 소득세도 국세고, 부가가치세도 국세고, 뭐 개별 소비세도 국세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지방세 11개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그 저랑 같이 이렇게 법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나시면 법, 소, 부가, 국세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예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추가를 한다면 한 인지세, 증권, 거래세, 이 정도가 국세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뭐 굳이 뭐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재산세, 주민세, 뭐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뭐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 쭉 열거돼갖고 그 밑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쭉 읽은 겁니다. 그런 것들 11개를 지방세라고 부른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내국세와 관세라는 건데, 이런 국세건 지방세건 이런 애들은 모두 다 내국세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과의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관세라고 부르죠. 관세. 그리고 관세를 주관하는 그 정부 기관을 관세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 직접세와 간접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간접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VAT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간접세와 다르게 직접세라는 애가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좀 전에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누가 부과를 하는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누느냐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가 같냐 다르냐, 실질적으로 자기의 현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인 출혈이 있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부르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부담하는 자와 그리고 그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행위를 하는 자가 같으면 직접세라고 부르고, 이게 다르면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OT 시간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 먹으면 그게 극히 예외적인 면세 물품이 아닌 한 우리는 그거에 10%씩 그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죠.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가서 만 원짜리 뭐 스테이크를 하나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10,0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VAT 뭐 별도 해가지고 11,000원을 식당에다가 내고 올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식당이 과세권자는 아니잖아요. 그 식당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물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긴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식당이나 그 스테이크 업자들이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거지, 스테이크를 최종적으로 소비한 우리가 과세관청에 직접 갖다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우리가 지지는 않는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개별 소비세라는 국세도 대표적인 간접세다. 간접세는 요거 2개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세가 된다라는 걸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세세하게 한 문장 읽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세법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대한 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큰 줄기만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읽으시면서 줄기만 딱딱딱딱 파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험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는. 그 다음 페이지, 인세와 물세라는 게 나오는데, 인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한다는 얘기고, 물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세가 소득세입니다. 어떻게 인적사정을 고려를 하냐 하면은, 가족이 많으면 나중에 저기 소득세 편에 종합소득공제 쪽에서 가서 배우시겠지만, 종합소득공제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인적사정들이 쭉 고려된 공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4인 가족이다.
4인 가족의 가장이 월급을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족 두당 150만 원씩, 그러니까 총 6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지금 굉장히 대가족이다. 10인 가족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산다. 라고 하면 두당 15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을 기본 공제로 빼주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적 사정을 고려를 한다. 우리 집이 교육비를 좀 많이 쓴다. 그러면 듬뿍듬뿍 공제를 해주고, 우리 집이 좀 아픈 사람이 많아서 의료비를 많이 쓴다. 그러면 그런 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듬뿍듬뿍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인세인데, 이거와 대비되는 물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스테이크 사 먹는 걸 예를 들었는데,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어도 저한테 제가 10,000원짜리 스테이크를 사 먹었다. 그러면 저한테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죠?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사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사 먹어도 1,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 이재용 씨 같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똑같은 레스토랑에 가서 똑같은 스테이크를 사 먹어도 이 사람도 역시 얼마를 내죠? 1,000원을 내죠. 개개인들이 가난하냐 부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10%씩 때려 넣는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